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하루 사이에 아주 높아졌습니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보좌관이 의사당 폭동 청문회에서 한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강력한 증언 때문입니다. 케이스 허친슨 전 보좌관은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무장한 걸 알면서도 무사 통과하도록 명령했고, 경호원이 대통령 자동차를 의사당이 아닌 백악관으로 운전하자 경호원에게 폭력을 쓰려고 했으며, 법무장관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자 먹던 밥 접시를 벽에 던져버렸다는 등의 증언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담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의 나토 참석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꾼 터키 대통령이 미국의 당근 채식 정책 등이 주요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터키의 반대가 계속됐다면 푸틴의 승리인데, 푸틴의 승리를 막은 대신 에르도안 대통령이 얻은 게 큽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임시로 낙태법 시행 금지 판결이 나왔지만, 테네시주에서는 임신 6주일 이후 낙태 금지법 시행을 허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쉐리프는 딸이 있는 아빠로서 이미 누려왔던 관할 지역 주민의 낙태 권리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은 낙태 판결 등의 입장을 이유로 학생들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에 해임 요구를 하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당선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으며, 민주당은 온건한 정치인이 진보 후보를 이긴 게 주목됩니다. 불안한 공급망 이후 재고가 늘어나면서 디스카운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져 왔던 미국의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위험한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 아마도 이 같은 내용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기몰이라던가 공화당에서의 영향력 같은 것을 줄이려고 애써보는 민주당의 노력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제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의 한 보좌관의 증언은 아주 중요했고,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 수사국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도 증언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브렉 캐버나우라는 사람이 청문회 때 무척 주목을 받았죠. 그때의 여러 가지 증언,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의 모든 것을 고치는 역할, 픽서를 했었던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 이 사람들의 증언이, 그야말로 마이클 코엔의 증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어떻게 해주리라 생각했었던 것을 완전히 뒤집었었던 증언이죠. 그 증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어제 의사당 폭동 사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증언한 케이시 허친슨이라는 전 백악관의 마지막 비서실장의 보좌관이고, 그전에는 지금 텍사스의 연방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26살로 보도되기도 하고 25살로 보도되기도 하는데 제가 생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젊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저런 증언을 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지난 1년 반에 걸쳐서 계속 뭔가를 추적하고 폭로하고 했어도 이 같은 하나의 어떤
게임 체인저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가장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선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6일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1월 2일에 백악관에서 루디 줄리안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정말 1월 6일이 나쁜 날이 될 수 있어. 그 주변에 그 측근들이 얘기를 했었다는 거. 왜냐하면 백악관이 아주 그 극우 단체, 무장 단체가 거기에 뭐 칼, 뭐 총, 스프레이 등을 들고 간다는 것을 알았고 역시 무엇인가가 극단적인 그 물품이 있으면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의사당에서 그랬는데도 별로 관여하는 것 같지 않더라. 이 케이시 허친슨 씨는 증언을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보스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전 비서실장과 뭐 그의 참모로부터 본인도 최고 참모였지만 들은 그런 얘기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그 연설을 하기 전에 그날 무기를 본인의 지지자들이 갖고 온 것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당연히 경호원들의 잡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크리닝을 하자 대통령이 그럴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의사당으로 갈 수 있다. 무사 통과시켜라. 검색대 같은 것, 스크리닝 같은 것 하지 말으라고 그 소리를 질렀다. 현 대통령이 무장한 시민들이 무장을 한 채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스크리닝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본인은 방탄조끼 당연히 입고 있었겠죠.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현재에도 백악관의 경호국의 부국장이고 당시에 백악관 비서실장 아래서 일을 하고 있었던 토니 오르나토라는 사람 그때도 이제 경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경호를 맡고 있었고 또 직접 경호원인 그 바비 앵글이라는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 나도 갈 것이다 하고 본인은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차를 백악관으로 웨스트 윙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때에 리무진을 타고 의사당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가지 않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반발을 했고 그랬더니 경호원이 바비 앵글이라는 경호원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은 대통령의 신변이 갈 수 없습니다. 경호팀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막 화가 나서 F자 써가면서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의사당으로 가 했더니 일개 경호원이 바비 앵글이라는 경호원이 Sir 안 됩니다. 의사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웨스트 윙으로 갑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이제 핸들을 잡고 돌리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대통령의 팔을 잡았답니다. arm을 잡고 핸들에서 손 놓으십시오. 이런 얘기 웨스트 윙으로 우리는 갑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어제 이 증언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경호원의 이제 그 본인의 손을 목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목을 잡으려고 했었다 하는 그 장면만 제가 어제 굉장히 이 증언들이 그 생생했었는데 그 장면만 여러분들 조금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백악관 증언. I'm the effing president. Take me up to the Capitol now. To which Bobby responded, "Sir, we have to go back to the West Wing." The president reached up towards the front of the vehicle to grab at the steering wheel. Mr. Engel grabbed his arm, said, "Sir, you need to take your hand off the steering wheel. We're going back to the West Wing. We're not going to the Capitol." Mr. Trump then used his free hand to lunge towards Bobby Engel. And when Mr. Renato had recounted this story to me, he had motioned towards his clavicles. 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고도 굉장히 많은 그 법 전문가들이 형사 기소될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리스 체니 그 공화당으로서 이번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조사위원회에 속해 있는 리스 체니가 물어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이 오르나토라는 사람이 조금 높은 경호 팀원이 이제 그 세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본인은 자동차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어제 증언자는 전해 들었는데 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에게 Sir 의사당으로 안 갑니다. 백악관으로 갑니다. 했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높은 그 경호팀장이 허친슨한테 얘기를 해줄 때 그거 아니었어 하고 반발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게 있었는가 하고 리스 체니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윌리엄 바 당시의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기 전에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벽난로가 있고 하는 그런 그 다이닝룸이랍니다.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해서 부통령실에서 이 어제의 증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 부통령실이 아니라 그 비서실장실에서요. 비서실장이 내려갔다 오고 그리고는 이제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다이닝룸을 이렇게 보니까 치우려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를 가리키더랍니다. 벽 쪽을 가리켰는데 보니까 케찹이 막 묻어져 있었고 전후좌우 사정을 들어보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냥 접시를 집어 던져 버렸고 해서 테이블 크로스 같은 거 다 갈아했어야지 됐고 접시 같은 거 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런 증언을 하자 또 이런 일이 그 처음인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었고요. 여러 번 본인이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런 일들을 이제 듣거나 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루디 줄리아니와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그 사임하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존 이스트먼 대통령의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각에서 장관들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헌법 25조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이게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면권을 그냥 없던 일로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누구 말을 믿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증언이 나오고 나서 다 가짜다.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사당 폭력 사건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건 없이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그 힘들을 누를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같은 증언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증언이 있은 뒤에 증언이 원래 예고 없이 원래는 7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 증인의 그 신변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예고 없이 하게 됐는데 이런 증언이 있고 나자 연방 대법관의 부인인 지니 토마스, 클레어런스 토마스의 부인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나 증언에 나가겠어 하더니 증언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척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고 지금까지 6년이 조금 넘었나요?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시작하면 그런 정도의 기간을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경호원의 것을 뭐 웨스트윙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정말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서 대통령이 반항을 했는가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1월 6일 사건, 1월 6일 폭동 이전의 백악관에서는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통령을 포함해서 측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알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그 폭력적인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인을 하겠다고 경호원들을 무시했었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팀에서 어제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케이시 허친슨이라는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관의 증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정말 그랬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나 지금 미국 여론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움직입니다. 어떠한 사실적인 증거 같은 것이 나와도 본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면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요. 그 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증언으로 더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이제 정치에서 은퇴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공화당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무엇을 해도 지금까지 상관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똑같이 무당파,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안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믿는다면 이제 그 같은 여론들이 많이 커지면서 7월 달에 한 번에 청문회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믿느냐, 허친슨 증인의 말을 믿느냐, 미국의 중도 유권자가 결국은 결정을 해서 미국의 이 트럼프에 대한 사교 집단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대통령도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될 만한 어제 정말 역사적인 의사당 폭동 사건 증언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멀게 느껴지는 이 나토 정상회의인데,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모든 나라는 어떠한 외교로서 본인의 이득을 가져가잖아요.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간 나라는 터키이고, 지금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25분 정도 바이든 대통령 또 윤석열 일본의 총리가 같이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회담 내용이야 뭐 큰 것이 있겠습니까? 25분 동안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개입해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뭐 그런 것과 이번에는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 개선, 그리고 뭐 질소미아 같은 것들,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북한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선거 때문에 일본이 조금 뒤로 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와 같지는 않지만 그만큼 입장은 똑같죠. 미국의 입장은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나 일본과 한국이 잘 지내서 중국의 어떠한 그 미국의 자산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별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1949년도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야,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이 숨져야지 되고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돼 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헌장 5에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우리 모두 우리나라가 공격한 것처럼 대응을 해준다 하는 것이고, 처음에도 이렇게 30개국이 되진 않았지만 점차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해서 지금은 완전히 러시아를 대항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도 만든 게 있었죠. 바르샤바 조약, 바르샤바 기구를 만들었었죠. 1955년도. 그러니까 나토가 만들어지고 이제 한 6년 뒤에 구소련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바르샤바 그 기구에는 가입한 국가가 8개 국가밖에 안 됐습니다. 소련, 무슨 뭐 알바니아, 독일이 있었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 또 어디가 있었죠? 두 군데, 불가리아가 있었고, 또 하나가 루마니아가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해체돼 버렸는데, 그 전에 이미 독일이 뭐 통일하면서 빠져나갔고, 바르샤바 조약에서 루마니아도 뭐 국가가 뭐 붕괴되고 이런 상황,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나머지 구소련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말씀드린 뭐 알바니아 모든 나라들이 뭐 헝가리, 체코, 폴란드, 독일까지도 나토로 이제 역가입을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나토가 지금 28개국이 유럽이고 2개국이 북미죠. 미국과 캐나다인데 여기에 아시아에서 아주 그 중요한 4개 국가를 뭐 가장 경제적으로 큰 나라는 중국이지만 중국 싹 빼고 러시아와 친하니까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이 뉴질랜드를 초대를 하니까 북한에서도 거듭거듭 아시아의 나토 결성이냐 하고 비난하고 있고 중국도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엔을 통해서 중국 뭐 외교부의 대변인은 뭐 새병에 오래된 헌수를 담는 거와 뭐가 달러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굉장히 나토를 확장하는 게 공격적이다 하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의 경종을 울렸다. 이게 중국의 얘기예요. 강대국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군사동맹의 확대가 얼마나 위험한가. 우크라이나 봐라. 희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가져간다 하는 형태로 지금 그 중국은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요. 나토가 그동안 뭐 몇 번 이번까지 스웨덴, 핀란드가 같이 들어가니까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될 때마다 안보가 불안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다.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토 동맹국이라든가 아니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오랜 군사적인 중립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립국이라는 게 또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강대국이 하는 저 일이 중립적이지 않아 하면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중립국가인데 이 중립국들도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일이 온 것이고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나토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터키를 주목을 해보는데 이건 이제 어느 나라나 외교를 할 때 미국도 외교에서 실패하는 때도 있고 성공하는 때도 있고 당장은 실패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전에는 북한 문제에 걸려서 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해외 바깥 이슈로 나간다기보다는 한반도 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본다 하면서 좀 국제 이슈에 한국의 경제 12위 대국만큼 발을 들여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가 중요한 건데 터키의 외교가 꼭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토에서도 터키가 에르도안 독재자 대통령이 얻을 것을 그 이상을 얻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스웨덴과 핀란드라는 독립국이 이제 회의 끝나면서 정식으로 이제 인바이트하고 조인하고 몇 개월은 걸릴 겁니다. 최종적인 것까지는. 그렇게 되지만 터키가 한 달 전에 반대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터키에 대항해서 터키라는 국가도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기 때문에 터키에서 쿠르드족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완전한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쿠르드족이 군사적으로 뭐 터키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왜 그렇게 압박하느냐 하면서 그러한 입장을 어느 정도 핀란드와 스웨덴이 봐주고 뒤에서 그 사람들을 또 숨겨주기도 하고 나라에 와서 살라고 하기도 하고 한 것을 터키 대통령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는데 이번에 안 돼. 그런 이유로 스웨덴과 핀란드 안 돼 하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뒤에서 조절을 하고 뭐 나토 사무총장도 심지어 저도 아직 발음 못 하겠어요. 터키에 새로 바꾼 이름을 막 발음하면서 터키가 그동안 힘들었지 막 이런 뭐죠? 이 사탕 발림 같은 것도 해가면서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 나토 가입 거부를 철회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뭐 F-16 전투기 같은 거 터키에 수출 못하도록 할 거야. 뒤에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기본적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싫어하는 뭐 예를 들어서 쿠르드족의 뭐 액티비스트 같은 사람 뭐 앞으로 뭐 숨겨주지 않겠어. 이런 약속을 아주 애매하고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하면서 터키의 확신을 받아냈습니다. 터키가 반대하지 않겠다.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에 반대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터키도 승리한 것으로 보이고
나토 동맹국들도 승리죠. 왜냐하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터키의 한 국가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했다면 이건 곧 나토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푸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에르도안을 잘 구슬러서 뭐 이득을 줄 걸 주면서 푸틴의 승리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토가.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를 나토가 가입을에 대해서 인바이트를 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막 판타스틱하다 하고 막 트윗을 했었잖아요. 사무총장도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을 하더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 젊었을 때 뭐 좀 반 정도 프로페셔널 프로 풋볼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국내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파울 플레이를 전문적인 파울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어차피 이렇게 승인을 할 거면서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파울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했었고요. 해서 나토에 가입하는 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완전히 가입하기 전에는 뭐 나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들이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해줄 테고, 그리고 이제 나토 리더들이 이제 뭐 새로운 전략적인 개념을 채택을 해서 러시아가 과거에는 전략적인 파트너로 가지고 가야지 된다 했는데 거의 20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를 전략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유럽에 살더라도 뭐 28개국이 유럽 국가니까는요. 러시아를 즉각적인 위협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토 회원국들 GDP의 2%까지 이제 나토 분담금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 8개국은 좀 러시아로부터 위험하니까 다국적군 8개국으로 구성이 된 다국적군을 지금의 한 3배 정도, 여단 정도로는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도 유럽에 이렇게 나토군 배치를 늘린다 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쪽에서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대통령이 많은 것을 얻어갔다. 시진핑 대통령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이번 참여를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그렇지만 시진핑 대통령도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를 말로는 막 지원을 해요.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일을 싸게 쉽게 더 많이 사는 국가는 인도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구도 있고 뭐 땅도 있고 기타 등등 다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번에 나토에서 러시아가 직접적인 위협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 위협이다. 결론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뭐 아시아의 나토 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안보에 있어서는 유럽의 러시아, 아시아의 중국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러시아의 안보가 좀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할까요? 밍글링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회의가 끝나면서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 오면은 나토에 가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성명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늘 있는 일이지만 2021년에도 650명이 그렇게 불법으로 미국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숨졌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버려진 트랙터 트레일러에서 숨진 사람이 시신이 결국은 51구가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숨진 어린이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포괄적인 이민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 스탑되도록 모든 가능한 일을 나는 하겠다 하는데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길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몇 년을 벌어서 아니면 몇 년 이상을 벌어서
불법으로라도 미국에 가보겠다고 데려다주는 사람들한테 사막에서 103도였답니다. 그날. 그 100도가 넘는 곳에서 에어컨도 없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있다가 결국은 질식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폭력당하고 뭐 여러 문제로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해 죽거나 가다가 죽거나 마찬가지지. 저쪽에 가면 찬스가 50%는 있고 이 나라에선 찬스가 없어 하면서 멕시코 사람이 지금 22명, 7명이 과테말라, 2명이 온두라스에서 왔고 나머지 19명 숨진 사람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뭐 미립국자들을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거 완전히 대단한 범죄적인 산업입니다. 2명은 기소됐다고 하거든요. 3명이 체포돼서 아직까지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된 기소는 아니지만 집을 급습해서 불법 무기 소지한 혐의로 일단 기소는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내에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제적인 뉴스를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블루 스테이트에서만큼이나 여러 가지 또 반발도 있고 또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모기지 이자율 올라가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이제 좀 차가워진다 하는 얘기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2008년 금융 재정 사태 그때 이후에 가장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도 비싸니까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여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외식. 이런 것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인벤토리는 늘어난답니다. 이게 그동안 공급망 하도 그랬더니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나 뭐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해 놓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인벤토리가 너무 많답니다. 인벤토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씩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큰 세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오늘 정부가 홀세일과 리테일의 재고가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장난감, 옷, 가구, 가전제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욕구가 줄어드는데 재고는 늘어나고 소매 판매도 뭐 지금 별로다 하는 수치가 나왔고 아마존도 저희 별론데요 하고 뭐 월마트, 타겟도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경고를 했고 그 타겟 같은 경우는 잠깐 그 텔레비전 구입을 저희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소비자의 욕구가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하고 난 다음에 엄청 주식시장에서 타겟값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타겟 주식은 내려가는데 그때는 소비자들은 좋아지는 거죠. 재고가 많으니까 많이 사놨으니까 그걸 어쨌든 빼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물건을 채워놓으니까 세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뜻에서도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주식값은 떨어져도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좋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재고를 너무 많이 싸서 큰 회사가 타겟처럼 직원이 많은 회사가 재고를 너무 많이 싸서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회사가 망한다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그 신문 보실 때도 광고를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재고하는 거. 그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래돼서가 아니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소비는 줄어들고 세일에 신경 쓰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도 이렇게 광고를 들으시면은 세일 광고가 많습니다. 테네시주가 임신 6주일 이후 낙태 금지법을 판사가 그대로 시행해라 하고 했습니다. 텍사스의 판사는 임시로 주 낙태법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리 잡기 전까지 연방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후에. 그런데 저는 오늘 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쉐리프 하비에르 살라자르라는 이분은 샌안토니오 지역 포함된 벡서 카운티의 쉐리프입니다.
이분의 페이스북 글이 지금 뭐 가디언 등을 통한 유럽 또 미국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분의. 내가 낙태를 하는 사람을 내 관할 지역에서는 추적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해왔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강요하면서 나의 쉐리프로서의 파워를 쓰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풀었습니다. 페이스북이니까. 2명의 아름답고 지적인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내 딸들이 자신의 바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권리가 있다. 아빠로서 성인인 딸들의 그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다른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 권리가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잡아서 어떻게 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부끄러워해야지 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워싱턴 DC와 텍사스 어스틴 주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관리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윤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데 그럼으로써 나에게 그 사람들을 낙태를 한다고 잡아넣으라고 하면 그건 나는 나의 쉐리프 배지나 쉐리프 책상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나의 임무가 무엇이냐? 강간범 잡는 거다. 강간당해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잖아요. 나의 임무는 강간범을 잡는 것이고 인신매매단을 잡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임신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잡는 게 쉐리프 나의 권리가 아니다. 이게 그 하비에르 그 살라자르 쉐리프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텍사스의 검찰총장이 굉장히 뭐 낙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인 건 유명하잖아요. 켄 팩스터는 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이 나오고 나서 주정부로 돌려서 주정부가 낙태 금지면 당장 시행할 수 있고 하는 텍사스는 시행해 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형사상 책임을 낙태를 그 시술을 한다던가 하는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당장 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쉐리프는 직업적인 정치인이 자신의 종교를 그 직업에 이용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기억해야지 된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직업적인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구절만 선택을 하고 다른 구절은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한다. 정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학교 총격 사건에 집중해라. 그것도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놔두느냐.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이제 낙태한다고 해서 그렇게 엄벌에 처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고요. 아무튼 위스콘신 주에서는 민주당이 주 의회를 또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낙태 금지법을 없애기 위해서. 위스콘신도 뭐 낙태 금지법 오래 시행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행정부는 여성이 낙태약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CBS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라이드에이드 전부 이 그 낙태 알약 그 판매 개수 제한합니다. 요구가 하도 많아서. 또 하나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클래런스 토마스가 이제 연방 대법관이 티칭 포지션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임이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대학이잖아요. 하니까 학생들이 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입장이 이건 틀렸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 배우겠어 하니까 학교가 노. 그의 입장이 우리 대학이나 우리 법대를 대변하지 않는다. 학문 자유에 대한 그런 자유가 있는 것처럼 클래런스 토마스도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비선거 결과를 그냥 흐름만 아실 수 있게 전해드리자면 뉴욕에서는 민주당인 주지사가 가볍게 그 예비선거에서 이겼고 일리노이주가 여러 가지인데 극우적인 주 상원 의원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하원 후보에게 공화당 하원 의원이 졌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한때 히틀러 추앙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일리노이 민주당에서는 온건한 하원 의원이 진보 하원 의원을 예비선거에서 이겼는데 지역구 재조정으로 현역 의원끼리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콜로라도주에서는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그런 건축회사 대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 진 사람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네브라스카 하원 특별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예비선거가 아니라 주 상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꼭 화력만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씁니다. 장기전은 본인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방 세계는 의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에너지값 비싸고 없고 또 식량 비싸고 없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래도 돼? 하게 의견 갈릴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중국이나 소련처럼 이 독재자, 지배자가 뭔가를 컨트롤하기 쉽고 서방 세계는 의견도 많고 인플레이션 있고 하면은 이 표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이 멍키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원하시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나치 캠프에 가드를 했던 사람을 5년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그때가 언제고 지금 이분은 101세 되신 분입니다. 과거에 살인에 가담했다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